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특강 경제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짧게 리뷰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경제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경제가 뭡니까?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객체를 좀 따로 떼고 경제 주체를 따로 떼고 경제 객체를 좀 따로 떼서 각각의 특징과 종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경제 주체의 종류에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경제 객체의 종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주체의 특징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경제 객체는요. 상대적으로 양이 한정,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 욕심을 채워줄 경제 객체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둘이 만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다? 그렇죠. 희소하다라는 개념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경제 문제가 뭐다? 그렇죠. 한정된 자원, 즉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선택 문제를 우리는 그렇죠.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봐야 될 텐데요. 그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결하는 방법을 밑에 쌤이 계속 적고 싶었는데 지금 칠판에 지면이 좀 부족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살짝 여기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경제 문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냐가 바로 경제 문제인데, 여러분,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이념이 서로 대립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석유를 갖고자 하는 거, 석유를 갖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요, 석유를 많이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쵸?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금도 많이 가지고 싶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많이 가지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연 자원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누구나 경제 주체들은 그런 천연 자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천연 자원 같은 경우는 경제 객체에 해당되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석유나 석탄이나 혹은 금이나 은 같은 건 굉장히 우리가 뭐라 생각합니까? 희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희소한 것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이러한 희소한 자원들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념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잘 그렇죠. 합리적으로 나누거나 선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 첫 번째 이념이 뭐냐? 효율성이라는 이념이고 두 번째 형평성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효율성이라는 이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러한 경제적 뭡니까?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요.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바로 효율성 이념이고요. 형평성이라는 이념은 뭐냐면요. 이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에서는 공평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형평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쌤도 형평성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형평성이라는 이념은 뭐냐? 한정된 자원을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장 공평하게, 형평하게 나누어주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형평성이라는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념이요. 그래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대립을 합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이 두 가지 이념이 대립을 해요. 효율성이라는 이념은요.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냐. 즉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냐 하면요. 바로 효율성은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뭡니까? 그렇죠. 요 가격에 의해서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반면에 형평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의 바로 핵심은 뭐냐? 그건 바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형평성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효율성,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을 추구했던 우리가 경제 체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한 경제 체제를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효율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래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경제 체제를요. 우리는 자유시장 그러한 경제 체제를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형평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경제 체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러한 것을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때 전 세계의 전후 상황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이 냉전 체제는요. 왜 냉전 체제냐? 그렇죠. 우리 정치 이념으로 따졌을 때 자유 진영의 대표적인 미국 측 진영과 그리고 공산 진영의 대표적인 소련 측 진영이 이 두 가지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시기라 그래서 우리는 냉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냉전 체제를요. 정치학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런데 쌤처럼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냉전 체제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래요. 냉전 체제는요. 바로 한정된, 전 세계에 있는 이 한정된 자원을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 측 진영과 그 다음 정부의 계획에 의한 형평성, 공평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소련 측 진영이 서로 대립했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떤 이념을 가지고 해결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인지를 여지껏 한 번도 대립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본 데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그렇죠. 서로 간에 굉장히 대립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 진영의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했던 미국 진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 효율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당시에 미국이 좀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이걸 첫 번째 일단 뭘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냐면요. 일단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했던 자유시장 경제, 미국이라는 이 진영 측은요. 일단 개개인들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사유재산 제도라는 건요. 말 그대로 내 거예요. 내 거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주면 뭐가 굉장히 좋아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오늘 5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이 5시간 동안 일을 한 걸 가지고 정부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유시장 체제를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해서 만든 거는 다 누구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일해서 만든 그 산출물, 결과물, 생산물을 다 A 네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A한테 줍니다. 그럼 A가 우와 내가 5시간 동안 일을 해서 이만큼 만드니까 이게 다 내 거네? 우와 되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B라는 친구도요. 이 친구는 1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산출물이 나왔죠. 이걸 정부한테 갖다 줬더니 정부가 뭡니까?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줘.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일해서 만든 그거 전부 다 네 거야 라고 준 겁니다. 이 친구도 우와 내가 1시간 일해서 이거 다 내 거네? 되게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친구들이 다 각자 사유재산 제도라는 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이 물건들이 전부 다 자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와 내가 5시간 동안 일을 해서 만든 게 전부 다 내 거야. 1시간 동안 일해서 만든 게 다 내 거야? 그럼 내가 10시간 일해서 만들어 더 많이 만들면 그것도 다 내 거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야, 내가 그럼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이 내가 가질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니까 바로 뒤따라오는 무슨 개념이 여기 따라오냐? 그렇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근로의욕이 고취됩니다. 굉장히 근로의욕이 상승하는 거예요. 내가 5시간 일하다가 이제 10시간씩 일하는 이런 식으로 근로의욕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생산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욱더 많이 해서 그걸 다 내 거니까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자, 제가 어느 날 10시간 동안 일을 해서 저는 10시간 동안 저한테 필요한 쌀을 생산을 하고 또 양말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B라는 친구도 그렇죠. 살려면 먹어야 되니까 쌀도 생산해야 되고 또 입어야 되니까 양말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씩 서로 똑같이 10시간씩 일을 했는데 나도 양말과 쌀을 생산했고 B라는 친구도 양말과 쌀을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A라는 친구는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까지 대대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굉장히 농기구가 많아요. 우리 집은 농사를 많이 지었던 집안이니까. 반면에 우리는요, 농사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말 같은 거는 생산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양말 관련된 생산 도구는요, 그냥 몇 개 없는 거예요. 바느질이 전부인 거예요. 예, 바느질하는 그 실과 바늘이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를 딱 봤더니요, 이 친구는 이래요. 이 친구는 대대로 뭡니까? 그렇죠. 양말 공장을 해왔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집안에 양말을 생산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 친구는 쌀을 별로 생산한 적이 없어서 기껏해서 쌀 생산하는 농사 기구는요, 그냥 곡괭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 집안이고 이 친구 집안은 대대로 양말 공장 집안이니까 각자 뭡니까? 서로 생산 도구가 거기에 특화돼서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A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10시간을 그냥 농사 일에만 집중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쌀과 양말을 생산을 하면 그럼 쌀은 10가마니, 양말은 10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내가 이 노하우와 이 많은 기구를 가지고 정말 뭡니까? 농사 일에만 집중을 하면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을까 해서 해봤더니 우와, 하루에 1000가마니를 생산하네요.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이 친구도 야, 내가 그냥 차라리 쌀을 하지 말고 우리 집에는 양말 공장에서 기계도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양말만 생산하면 어떨까 해서 해봤더니 이 친구도 원래 양말을 하루에 10개 생산하다가 양말만 집중 생산하니까 1000개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바로 이 과정에서 이게 발생합니다. 근로의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분업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분업이 발생하면요.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극대화가 되죠.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분업이 발생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다 있어야 되죠. 농사 짓는 친구가 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양말 짓는 친구가 양말 만드는 친구가 양말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 둘은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나면요. 이제 뭡니까? 그렇죠. 각자 나도 살아가려면 양말이 필요하고 이 친구도 살아가려면 쌀이 필요하니까 같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환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업이라는 걸 통해서요. 분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생산한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환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죠. 개별적으로 처음에는 만나서 하다가 이거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찾아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조직적으로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시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환을 하게 되면서 뭐가 발생하냐? 바로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뭐가 결정이 되냐? 그렇죠. 이 과정에서 바로 뭐가 결정이 되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바로 시장 가격이 최종적으로 형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건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효율성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가요. 이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바로 이 시장 가격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는 그렇죠. 경제학을 만든 경제학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바로 이 시장의 가격을 의미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평성을 추구했던 계획경제체제는요. 이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출발점이 문제가 뭐냐? 자, 자유시장 경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줬는데 자, 정부의 계획에 의한 계획경제체제에서는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5시간 동안에 산출물이 나오겠죠. 결과물이 있죠. 이걸 정부한테 가지고 가요. 그럼 정부가 그래 고생했어. 그렇지만 이건 네 건 아니야. 왜? 우리는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사유재산 제도를 우리는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일단 이거 정부한테 가져와요. 그 다음 1시간 일한 친구도 1시간 동안 일을 해서 그 산출물이 나온 걸 정부한테 갖다 줍니다. 고생했어. 그런데 그건 네 건 아니야. 왜?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부한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5시간 동안 일한 친구는 예를 들어서 쌀을 5가마니 이렇게 가지고 정부한테 준 거고요. 1시간 동안 일한 친구는 쌀을 1가마니 생산해서 여기 준 겁니다. 그럼 정부는 이제 몇 가마니 있습니까? 6가마니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한다? 그렇죠. 추구하는 이념이 형평성, 공평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경제 문제 해결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5가마니 가져오고 1가마니 가져와서 총 몇 가마니입니까? 6가마니.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몇 명이지? 2명이요. 그러면 2로 나누어서 각각 3가마니씩 줄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는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서로 공평하게, 평등한 그 세상,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5시간 일한 친구가 5가마니 주고, 여기 1시간 일한 친구가 여기 1개 줬는데, 그러니까 이걸 섞어가지고 다시 N으로 나누니까 3가마니씩 와요. 1시간 일한 친구는 어때요? 우와, 땡 잡았다. 나 1시간 일했는데, 1가마니 생산했는데 나한테 오히려 2가마니 더 주네. 근데 5시간 일한 친구는 뭡니까? 야, 나 5시간 일해서 5가마니 만들었는데 왜 3가마니밖에 안 줘?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시간이 흘러가면서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요. 어떻게 되냐? 열심히 일한 친구 어떻게 됩니까? 안 할래. 나 왜 해?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굉장히 하향평준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효율성을 추구했던 자유시장 경제랑 반대로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근로의욕이요. 굉장히 하향평준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쭉 다 떨어지면서 결국 형평성을 추구했던 이 경제체제는요. 결국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경제 자체가 침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사를 공부했거나 혹은 역사를 공부해서 대충은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체제일 때 그때 바로 이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했던 진영,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경제체제를 주창했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진영이 있었죠. 이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흘러온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누가 여기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결국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형상돼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 갔어요.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근로의욕이 하향평준화되고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면서 경제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승리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 효율성이라는 이념 자체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공평성이라는 이 이념은 바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념 싸움에서 좀 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오셔서 바로 상경계열 쪽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제학을 공부할 텐데요. 현대 주류 경제학은요. 바로 이 효율성을 근간의 이념으로 깔고 모든 경제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은 뭐다? 그렇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념으로 경제학을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제학의 거의 대부분, 99.9%가 아마 한국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시장 가격에 의해서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출발점이 경제가 뭡니까? 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의 각각 특징을 봤고요. 이 두 개의 특징이 상반되다 보니 희소하다라는 개념이 나왔고 희소한 개념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는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선택해서 이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 해결법을 크게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이념이 서로 대립해 왔는데 첫 번째는 효율성, 두 번째는 형평성이라는 이념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념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립을 해왔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효율성이라는 이념이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고 형평성이라는 이념은 여기서 지게 돼요. 그러면서 현대 주류 경제학은 전부 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과연 이 효율성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이 효율성이라는 이념이 경제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효율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습니다. 시장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메커니즘인데 결국 뭐냐? 자유시장 경제에서 효율성이라는 이념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이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시장 가격이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원리가 되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집을 우리는 가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라는 곳에 취업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게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을 나와서 회사라는 곳으로 이렇게 출근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집을 나와서 회사로 바로 이렇게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요, 집을 나와서 회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회사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뭡니까? 예, 취업, 채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동력이요, 집을 나와서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곳에 일단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공급해서 여기에 노동력이 집결합니다. 그럼 여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으면요, 이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 즉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 기업이 채용, 그걸 우리는 고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게가 기업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때는요, 생산 요소 시장으로 일단 노동력을 공급했다가 여기에 노동력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채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게가 생산 요소 시장으로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로 노동을 공급하고요. 그러면 노동이 여기 모여 있으면요, 그 노동 중에 일부를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채용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노동을 수요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를 노동 수요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요, 기업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뽑아서 이제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좀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쌤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혹시 남학생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쌤은요, 옛날에 그 대학교 수능을 끝나고 나면요, 꼭 해야 되는 알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꼭 남자들끼리 했던 게 뭐냐,
새벽에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우리 흔히 말해서 이렇게 그 건설 현장 일하는 거 있죠. 우리 그 뭐 노가다 뭐 얘기하는데 예, 그거를 꼭 해봤었어요. 예. 그래서 쌤도 그때 수능이 끝나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일을 하러 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설 현장에 건설 현장 일하러 갈 때는요. 집을 나와서 건설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 새벽에 나오면요. 일단 집을 나와서 그렇죠. 인력 사무소라는 곳에 일단 가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력을 인력사무소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봉고차 타신 그 건설 현장 간부님들이 쭉 와가지고 그 인력사무소에 와서 야, 너 건장하네 나와 라고 합니다. 바로 이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인력사무소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용해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간 거죠. 그래 여러분들 그리고 노동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취업 시장이나 혹은 인력 사무소 같은 곳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업이 노동을 채용해서 수요를 합니다. 그럼 기업은 이제 그 사람들 데려가면 뭐예요? 그렇죠. 그 노동력을 가지고 기업이 판매해야 되는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쵸? 기업은 여기서 그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물건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생산이 되면요. 이제 기업은 그 물건을 판매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이 물건을 판매할 때 보통 어디다 판매합니까? 그렇죠. 우리 시장 같은 곳에 가서 판매하거나 혹은 백화점이나 하이마트, 이마트 같은 곳에다가 물건을 내다 팔 거예요. 맞죠? 바로 그런 시장을 우리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왜? 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을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바로 생산물 시장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뭐가 발생하냐? 그렇죠. 이 과정에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있었다면 기업은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물 시장에다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생산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화 혹은 서비스 공급이니까 재화 공급이라고 할까요? 혹은 생산물 공급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기업이 물건을 공급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여기 진열되어 있으면 이걸 누가 사갑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이제 사오죠. 어머니가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아버지가 필요한 물건 사거나 혹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서 필요한 물건 살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 가게가 요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가지고 오죠. 그래서 요거를 뭐 하는 거다? 사가지고 오는 걸 재화 수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요. 당연히 여러분 반대급부로 뭘 지급해야 됩니까? 그렇죠. 반대. 그거 마음에 든다고 그냥 가지고 나올 수 없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가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돈이라는 걸 지급하게 될 거고요. 그 돈이 이렇게 기업으로 다시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그 인력들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뭐로 주는 겁니까? 그렇죠. 생계 유지를 위한 월급, 임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딱 지급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효율성의 원리라는 건 결국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가격이 여기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가게랑 기업이요.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런 행동을 해요. 뭐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노동력을 공급하고요. 기업이 노동력을 수요해요. 그 다음 생산물 시장에서는요. 기업이 물건을 공급하고 가게가 물건을 소비합니다. 수요해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곳에 가니까 뭐가 있냐? 항상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여기서 항상 존재해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존재하고요. 생산물 시장은 생산물의 공급과 생산물의 수요가 여기서 존재합니다. 즉 뭐냐? 시장이라는 곳은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즉 뭡니까? 그렇죠. 사고 파는 행위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항상 사고 파는 행위가 발생하다 보니 바로 파는 사람의, 즉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사는 사람이, 수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 원리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지금 P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여기 적혀 있는 Q가 뭐냐? 그 제품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녹색의 선이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내려가는 요 선이 뭐냐? 그렇죠.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그 시장에서 균형이 결정되는데 바로 여기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그때 우리가 총 거래되는 양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결정되는 거네요. 여러분 보세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바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를 문제 해결하는데 핵심인데요. 바로 이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시장 가격은 뭐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 기업자도 몰라도 이 내용이 알아요. 뭐냐? 수요와 공급. 왜 수요와 공급을 경제학도 모르는 사람도 그 말은 알고 있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 때문에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시장 가격이 바로 그래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경제학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쭉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물론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약간 좀 더 심화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걸 공부할 때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있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이라는 건요. 크게 3대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2대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쌤은 그냥 3대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 미시 경제학이 있고요. 두 번째 거시 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국제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미시 경제학이요. 바로 여러분들 미시 경제학이 여러분들 지금 앞에 저 보이는 이 한 판서 한 판이 바로 미시 경제학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미시 경제학은요. 일반적으로 챕터를 8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챕터 8개를 지금 쌤이 여기서 한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챕터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경제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경제학의 챕터 1장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챕터 1장이 경제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희소성의 법칙이 나오고 희소한 것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이념으로 싸웠는데 그 중에서 주류 경제학이 효율성이 되었다.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뭐다? 챕터 1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우리의 주류 경제학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키 메커니즘인 시장 가격, 즉 프라이스 메커니즘 요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보자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 미시 경제학의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시장 가격이에요. 그럼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원리가 뭡니까? 수요와 공급 원리. 그래서 챕터 2장에서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수요와 공급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2장이 여기 수요와 공급 원리 여기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 다 완벽하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요. 소비를 하는 거, 수요를 하는 거 누가 하냐? 일반적으로 가게가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시장에서 생산물을 공급하는 거 누가 하냐? 기업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수요와 공급이다 보니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수요 곡선만 따로 떼서 한번 보면요. 수요의 주된 주체가 누구냐? 가게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대해서 챕터 3장에서 보게 돼요. 그 다음 공급의 주된 주체가 누굽니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챕터 4장 생산자 이론으로 보게 됩니다. 가게는 소비자 이론, 여기 기업은 생산자 이론이라 그래요. 그럼 결국 수요와 공급에 대한 주체들을 다 본 거네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혹은 어떤 자원을 생산 소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와 기업이 시장에서 서로 수요와 공급 원리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의 첫 번째 생산물 시장을
챕터 5장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 생산 요소 시장을 챕터 6장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소들 하나를 전체를 공부한 겁니다. 됐습니까? 경제학에서 이런 요소 하나를 공부하는 걸요. 가계만 공부하고 기업만 공부하고 생산물 시장만 공부하고 생산 요소 시장만 공부하는 거, 요걸 따로 떼서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냐? 전체 중에 일부분만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분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 분석을 했습니다만 경제라는 건요,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무언가 소비를 할 때는요, 기업에서 누군가 지금 동시간대에 막 생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혹은 기업에서 어떤 생산을 하고 있을 때는요, 가게에서는 또 어떤 곳에서 소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서 어느 쪽에서 움직일 때 다른 곳도 동시에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따로 떼서 부분 분석이 끝이 나면 전체를 합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뭐라 그러냐? 그렇죠. 전체 분석. 경제학에서는 그걸 전체 분석을 다른 말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7로 일반 균형 분석을 보게 됩니다. 일반 균형 분석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결국 이 전체를, 시장을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떻다? 시장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일반 균형에서 뭐다? 시장은 굉장히 일반 균형에서 시장은 굉장히 어떻다? 그렇습니다. 이상적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일반 균형, 시장은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으나 하지만 현실에서 시장은 이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즉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걸 우리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독점 같은 기업들이에요. 독점 같은 기업들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독점 기업 딱 들어봐도 뭔가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 늘 하는 말이지만, 독점 기업의 직원들은 좋아요. 일이 편하고 돈도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독점 기업이 출현하면요, 물건의 상품의 질도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독점 기업의 횡포도 많이 부리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점 기업은 시장에 별로 좋은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챕터 7장에서 일반 균형이라는 거에서 시장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이러한 시장이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나 현실에서는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 8장에서 시장이 이상적이지 않는 시장 실패와 이제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 본다? 정부가 한번 개입해 보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학에 있어서 미시경제학의 전체 챕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을 가셔서 경제학을 공부하시게 되면요, 바로 챕터 1장 여기에서부터 바로 마지막 챕터 8장까지 공부를 하면요, 미시경제학 전체 챕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논리 체계에서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그래요.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챕터 1장이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고요. 미시경제학 부분에 챕터 1장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 어디 실려 있냐면요, 챕터 2장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8장이 실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우리 수능을 위해서는요, 챕터 1장과 챕터 2장과 마지막 챕터 8장 요렇게 3개의 챕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거의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챕터 1장과 챕터 2장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추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문제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 굉장히 좀 유명하신 경제학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는요, 이 경제 문제를 3대 경제 문제라고 명명했습니다. 3대 경제 문제. 자, 한번 적어볼까요? 폴
자,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입니다. 폴 사무엘슨이 이야기했던 3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폴 사무엘슨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는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선택 문제인데,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요, 세 가지의 경제 문제가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what에 관련된 내용 하나.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what. 그 다음, 두 번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how에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거 분배와 관련된 문제. 뭡니까? for whom.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폴 사무엘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3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3대 경제 문제예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항상 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비용은 경제학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항상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경제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는 건요, 영어로 sunk cost라고 하고요. 이 매몰 비용은 sunk cost라고 하고, 그 다음 기회 비용은 뭐라고 하냐? 이건 opportunity co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 비용은 뭐다? opportunity cost.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항상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몰 비용은요, 매몰 비용은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비용은요, 이건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입니다. 반대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는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이 비용은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제가 그래요. 우리 수능 특강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싹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하나씩 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쌤이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는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아마 세 번째 챕터를 거의 한꺼번에 탁 묶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챕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우리 책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쌤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죠. 감사합니다.